10가지 성공 수칙. 벤자민 플랭클린은 미국의 과학자요, 외교관이요, 저술가요, 정치가로서 참으로 성공적이며 값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여기에 그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10가지 생활 수칙을 소개한다. 첫째, 절제를 실천한다. 몸이 나른해질 정도로 과식하지 않는다. 음식과 사물에 대한 욕심은 건강과 지혜를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둘째, 마음의 평정을 사소한 일의 열매이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늘 마음을 대범하게 가진다. 셋째, 불필요한 대화를 줄인다. 잡담은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도록 하고 천천히 꼭 필요한 말을 하도록 한다. 넷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피한다. 극단적인 것들은 송곳과 같아서 남에게 상처를 준다. 따라서 남에게 늘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한다. 여섯째, 주의를 항상 청결하게 한다. 주의를 청결케 하면 마음도 맑아지기 때문이다. 일곱째,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돈은 선한 일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최대한 절약해서 쓴다. 여덟째, 자신이 본받을 만한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본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홉째, 한번 결심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신뢰감을 주며 자신에게도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이 된다. 열째, 정욕에 빠지지 말라. 사람이 정욕에 빠지게 되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나름대로 삶의 수칙을 만들어서 늘 스스로 삶을 점검하면서 살자. 퀴즈라는 단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일화가 있다. 어느 날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두 친구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한 친구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반면에 다른 친구는 그 주장을 계속 부인하고 있었다. 그래서 첫째 친구는 자기 주장을 실제로 입증해 보이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 보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 단어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보자고 했다. 그날 그는 밤새도록 더블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건물의 벽과 길바닥에 분필로 알파벳 중 무작위로 4글자를 선택해서 써놓았다. Q, U, I, Z라는 글자였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이 글자를 보고 모두 궁금해서 서로서로 물어보았다. 도대체 저것이 무슨 뜻이오? 그러자 신문 기자들이 이 단어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 처음 보는 단어는 시민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리게 됐다. 그렇게 해서 결국 퀴즈라는 단어는 새롭게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 생소한 단어는 질문한다는 뜻과 동의어가 됐다. 그 결과 퀴즈라는 단어를 만든 친구가 그 논쟁에서 이기게 됐다. 전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새로운 단어를 도입함으로써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을 직접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의 행동도 알게 모르게 남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주위에서 말 한마디에 웃고 말 한마디에 우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한마디 말이 가지는 힘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신중하게 하자. 칭찬회의. 어느 가정의 아름다운 한 모습을 소개한다.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고향에 계신 어른들을 찾아보기 위해 손수 차를 몰았다. 말이 고속도로였지 정말 짜증이 나는 길이었다. 나름대로 시간대를 조절해 고향을 향해 차를 몰았는데 4시간이 지나도록 반도 못 간 것이다. 급기야 아내와 아들, 딸은 투정을 부렸다. 남편은 가뜩이나 운전에 시달리는데 짜증을 듣고 있으려니 은근히 화가 나기 시작했다. 같이 신경질을 내려고 하는 순간에 그는 어느 책에서 읽었던 칭찬회의가 생각이 났다. 그래서 그는 차 안에서 칭찬회의를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하고 가족들에게 일부러 더욱 상냥하게 말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칭찬회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서로 칭찬을 하는 거야. 우선 우리 집의 사랑스러운 아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자. 그럼 아빠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바로 칭찬을 시작했다. 우리 찬일이는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좋아. 아빠는 찬일이의 부지런함이 정말 좋아. 곧이어 아내가 말했다. 엄마는 찬일이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니까 너무 고마워. 마지막으로 여동생이 자기 오빠를 칭찬했다. 오빠, 나는 오빠가 나하고 잘 놀아주니까 정말 좋아. 이런 식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 어색해하면서도 칭찬을 하니까 점차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짜증스러웠던 분위기가 점점 감동의 시간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그들은 12시간이나 걸려서 고향에 도착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한평생 잊지 못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벌 한 마리. 어느 날 아버지와 두 아들이 평화롭게 들판을 거닐고 있었다.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한가로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벌 한 마리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갑자기 나타난 큰 아이의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기 시작했다. 큰 아이는 자기 손으로 벌을 쫓아버리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벌은 달아나기는커녕 어느새 그 아이의 오른쪽 눈 위에 앉아 그 아이를 침으로 따끔하게 쏘아버렸다. 아이는 깜짝 놀라서 얼른 손으로 벌을 털어버렸다. 그러나 곧이어 쏘인 눈 언저리는 벌겋게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풀 위에 털썩 쓰러졌다. 그리고는 퉁퉁 부어오른 눈 언저리를 손으로 감싸쥐고서는 아파 죽겠다는 듯이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번에는 작은 아들을 향해 날아가더니 그의 머리 위에서 또 윙윙거리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풀 위를 뒹굴고 있는 형을 본 둘째는 지레 겁에 질려버렸다. 그래서 그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풀 위에 엎드려서 있는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아버지는 작은 아이에게 다가와서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면서 이렇게 안심시켰다. 얘야 괜찮아.
이 벌은 이제 너를 쏘지 못한다. 이 벌은 이미 형을 쏘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침이 없거든. 그러면서 아버지는 형의 이마에서 빼낸 까만 벌침을 작은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얘야, 이 벌이 너한테 겁을 줄 수는 있지만 너를 결코 해치지는 못한단다. 그제서야 작은 아이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을 쳐다볼 수 있었다. 우리는 가끔 질에 겁을 먹고 행동할 때가 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하는 용기를 갖자. 돌과 두 여인.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동화 가운데 돌과 두 여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수도사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 한 여인은 몹시도 괴로운 마음으로 왔다. 그 여인은 한때의 실수로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여인은 자기가 별로 거리낌 없다고 생각하면서 덤덤한 마음으로 왔다. 수도사는 두 여인에게 참회의 고백을 시켰다. 첫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다. 그러나 둘째 여인은 참회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수도사는 두 여인에게 일렀다. 울고 있는 여인에게는 큰 돌을 하나 구해오라고 했다. 도덕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여인에게는 되도록 작은 돌들을 많이 구해오도록 했다. 얼마 후에 두 여인은 수도사가 시킨 대로 한 사람은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왔고 또 한 사람은 작은 돌멩이를 10개 정도 주워왔다. 그것을 보면서 수도사는 다시 두 여인에게 일렀다. 그 돌들을 본래의 자리에 그대로 갖다 두고 오라는 것이었다. 자기가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큰 돌을 가져온 여인은 그 돌을 어디서 갖고 온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큰 돌을 본시 있던 자리에 금방 두고 되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자부하면서 작은 돌멩이를 잔뜩 주워왔던 여인은 달랐다. 한두 개 정도는 어디서 주워왔는지 기억이 나는데 그 나머지는 아무리 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몇 개는 그냥 들고서 되돌아왔다. 그 모습을 보면서 수도사는 차분하게 일러주었다.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도 그렇습니다. 지나친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도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적어도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마음만은 잃지 말아야 한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삶의 수준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세 가지 삶의 수준을 집 모양에 비유했다. 첫째, 지하실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대체로 지하실은 창고로 사용한다. 그 속에는 먼지도 쌓여 있고 거미줄도 있다. 그 외에도 온갖 잡동사니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곳이 바로 지하실이다. 이러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겠는가? 그저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면서 남들이 보기에도 추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다. 둘째로, 거실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손님이 오면 거실에 모신다. 따라서 거실은 대체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 꾸며놓는다. 이러한 삶은 자연적으로 외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실속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허영스러운 치장만으로 부족함을 채우려는 수수깡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침실 수준의 삶이다. 침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곳이 아니다. 그렇다고 거미줄이 있고 온갖 잡동사니가 있는 지하실과도 다르다.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침실이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솔직하고 편안하게 내보이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한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되는 대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준의 삶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자신의 겉모양을 꾸미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진실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자. 어느 날 문득 누군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도 자신 있게 가식 없이 자신을 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에게 더 인색하며 타인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마음을 갖자. 감사촌과 불평촌.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두 마을이 있었다. 한 마을의 이름은 감사촌이었고 다른 한 마을의 이름은 불평촌이었다. 감사촌 마을 사람들은 봄이 되면 나뭇가지에 움돋는 싹을 보면서 감사했다. 여름이 되면 나뭇가지의 무성한 잎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다. 가을이 되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들을 보면서 감사했다. 그러나 불평촌 마을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이었다. 물론 이따금씩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질에 겁을 집어먹고서 걱정부터 먼저 하는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볼 일이 있어 나룻배를 타고서 감사촌으로 건너왔다. 그는 감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밝은 얼굴로 싱글벙글 웃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대단히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그날 온종일 감사촌 마을 사람들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며 열심히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그도 감사촌 사람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감사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 그는 다시금 나룻배를 타고서 자기 마을인 불평촌으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그가 자기 마을로 되돌아오자마자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무엇이겠는가? 에이, 감사촌에 가서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괜히 실컷 감사만 하다가 돌아왔네. 그러면서 또 불평하더라는 것이다. 이처럼 불평촌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감사가 되지를 않는다. 감사촌에 사는 사람만이 감사가 가능한 것이다.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자. 선생님의 눈높이. 하루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젊은 신사가 들어왔다. 그는 어떤 작품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더니 허리를 구부리고서 아주 불편한 자세로 전시된 작품을 보기 시작했다. 마치 정상인이 아닌 것처럼 엉거주춤한 자세로 작품을 감상했다. 그리고는 노트에 이모저모로 느낀 점들을 적었다. 한참 동안이나 작품을 감상하고 난 뒤에 그는 또 다른 작품 앞에 섰다. 역시 그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서는 불편한 자세로 그 작품을 오랫동안이나 살펴보았다. 다른 작품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저렇게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 그렇지만 그는 전혀 그들의 시선에는 상관하지 않고 자기 할 일에만 전념했다. 그곳에 있는 중요한 작품들을 다 감상하고 난 뒤에 그는 아픈 허리를 두드리면서 자신의 몸을 풀었다. 그리고는 만족한 듯이 웃으면서 돌아갔다. 그 다음날 그 신사는 다시금 대형 박물관을 찾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는 한 초등학교의 선생님이었던 것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한 작품 한 작품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설명을 할 때도 전날처럼 역시 허리를 구부린 채였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아주 열심히 들었다. 선생님의 설명이 절로 이해가 된다는 듯이 모두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중에 박물관 직원이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오늘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느라고 허리를 굽히셨지만 어제는 왜 허리를 숙이고 작품들을 감상하셨습니까? 그러자 그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눈높이에서 작품들을 보고 설명해 주려고요. 이런 헌신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앞날은 절로 밝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가짐을 되새긴다면 세상 또한 더 밝아질 것이다.